단백질은 분명히 어느 양만큼 먹어주어야 하는 것인데 단백질을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 그 적정 양, 어느 양이라는 게 대체 어디냐라는 고민들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정말 박사님 인기가 많습니다. 감사하죠. 요즘 그 여름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그 감기 걸리면 그 할머니가 항상 잣죽을 끓여주셨거든요. 그 잣죽을 먹고 나면은 왠지 모르게 기력이 솟는 그런 느낌이 좀 나고 그래요. 잣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력 회복하거나 이제 감기 걸린 분들한테 좀 좋은 음식인가요? 피디님이 또 유독 잣이랑 잘 맞나 보네요. 그쵸? 아. 잣이 되게 작은 견과류잖아요. 알맹이가 굉장히 조그마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약간 과장일 수도 있지만 약재라고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잣이요? 뭔가 고소한 맛이 나는 약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만큼 뭐 기력을 북돋아주는 데도 매우 좋고요. 잣 자체가 작은 그 알맹이 안에 진짜 농축적인 영양소를 가득 담고 있는 재료예요. 수정과나 막 이런 곳에도 막 잣이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새알? 네, 새알. 새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네, 그게 건강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건강 간식? 약간 그렇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잣 자체는 단백질이 진짜 꽉 차 있는 견과류예요.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요. 불포화 지방산. 네, 우리가 살면서 고기를 많이 먹는 이제 현대인의 식습관에서는 포화 지방산을 먹을 일이 참 많은데 잣이나 다른 견과류들은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몸에 좋은 지방산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는 재료에 해당하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먹고 나면 기력에 막 솟고 막 그랬나 보네요. 그래서 이렇게 키가 크게 성장하셨네요. 저 집안 내력입니다. 그럼 잣이 이제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이런 것들이 심장과 뇌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불포화 지방산의 효과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 하면 많은 분들이 연관 검색어로 머릿속에 오메가3 이런 거 딱 떠오르실 텐데 불포화 지방산은 사실 어떤 혈관 건강, 혈액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영양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뇌 건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지 기능이 뭐 개선된다거나 혹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거나 뇌 혈관 건강을 개선해 줄 수 있다거나 하는 유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불포화 지방산의 효과 중에 그런 효과들이 사실 크게 자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잣은 불포화 지방산이 함량이 높은 식재료다 보니까 뇌 건강 충분히 도움이 되는 재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잣을 보통 죽으로 많이 만들어 먹잖아요. 네네네. 그 시니어분들한테 좋은 장점이라는 게 더 있을까요? 일단 모든 견과류는 건강상 주는 이점이 분명한 재료인 건 맞는데 자칫 잘못하면 좀 배탈이 나기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배탈이 난다는 거 뭐 배가 아파요 뭐 이렇다기보다는 기름기가 많은 재료이다 보니까 뭐 설사가 나기가 쉽다든지 아니면 먹고 나서 괜히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든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죽을 끓여서 먹게 되면 소화 흡수가 훨씬 용이해지기 때문에 일단 뭐 속에서 부대낀다거나 내가 뭐 견과류 먹고 바로 화장실 가고 싶다거나 이런 현상은 훨씬 덜 하죠. 그래서 잣죽 자체는 잣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를 굉장히 부드러운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잣죽을 만들 때 박사님만 좀 알고 있는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할머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 그냥 단순 갈아서 그냥 하기만 하고. 맞아요. 그래서 잣을 일단 뭐 구입을 하시면 당연히 신선한 잣을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잘 씻어서 잣에 왜 어떤 견과류 먹으면 이게 맛이 떫어? 하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이제 잘 씻어내고 나면 그 떫은 맛도 좀 같이 용해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거를 이제 잘 볶으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좋은데요. 볶아서요? 네, 볶으면 사실 고소한 맛이 확 하고 올라올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산이 많은 식재료, 조그만 식재료이기 때문에 잘못 볶으면 금방 홀랑 타요. 그래서 너무 많이 볶지 마시고 그냥 살짝만 볶아서 쌀과 함께 갈아서 끓이시면 제일 좋고 내가 뭐 두유를 좋아한다. 그러면 물 대신 두유에다 끓이셔도 되고요. 그런 방법도 있죠. 두유에서 해서 먹으면 좀 더 맛이 다른가요? 훨씬 고소하기도 하고 일반 물을 넣어서 갈아서 끓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묵직한 맛이 나고 두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단맛도 좀 올라오기도 하고요. 일단 영양가 자체도 일반 물을 가는 것보다는 영양 밀도가 확 올라가기는 하죠.
그 잣이 그래도 네. 열량이 좀 높다고 들었어요. 열량이 완전 높죠. 네. 그게 사실 문제죠. 그래서 하루 적정 섭취량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견과류 자체가 몸에 좋은 반면 열량이 되게 높은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잣만의 이슈는 아니고 모든 견과류가 다 마찬가지인데 다만 잣은 조그맣고 우리 왜 이렇게 쌀 튀밥 집어 먹듯이 낼름낼름하고 계속 먹기가 아주 손이 가는 재료일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많은 양을 먹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쌀밥 만약에 먹는다고 하면 보통 한 공기에 300kcal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잣은 100g에 한 700칼로리쯤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량이 높은 재료이고 그렇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많이 먹을 수 있고 많이 먹으면 열량을 과다 섭취하게 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량의 견과류를 먹게 되면 뭐 화장실에 가게 된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껴진다거나 하는 류의 불편함을 느끼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하루 적정하게 드시는 양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잣죽으로 끓인다고 하면 하루 한 그릇 정도 적당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나 그냥 집어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뭐 티스푼으로 뭐 한 서너 티스푼 정도 안쪽 그 정도 양이 하루에 드시기에 적정한 양으로 보여져요. 서너 티스푼이면은 개수로는 몇 알 정도 될까요? 그게? 개수로 딱 따지면 뭐 한 30개 더 되지 않을까요? 네. 30개 정도. 티스푼을 또 이제 헷갈리셔서 아주 큰 스푼으로 하실 수도 아빠 있으니까. 밥숟가락 아니고요. 네, 그럴 수 있으니까 티스푼 네. 한 30알 정도로 네.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런 잣을 먹을 때도 신장에 좀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좀 주의할 네. 사항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게 신장 질환자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1번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정량 섭취한다인데 정량이라 함이 건강한 성인 남성 기준의 정량 이런 개념이라기보단 약간 그거보다 조금 적게 섭취한다라는 개념이 신장 질환자에게 정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잣도 굉장히 좋은 식재료인 것은 사실이지만 단백질 함량이 일단 높고 단백질 함량이 너무 높은 음식에 자주 노출이 되면 신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신장 질환자분들은 우선 고단백 식품 자체를 조금 적게 섭취하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잣도 뭔가 내가 잣 맛을 너무 보고 싶은데 몇 알 집어먹기 너무 감질맛 나잖아요. 그래서 두유랑 같이 뭐 갈아서 조금 소량 드신다든지 혹은 잣죽으로 끓여서 소량 드신다든지 하는 잣의 풍미는 내가 마음껏 즐기면서도 또 너무 과량 섭취해서 오는 문제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택하시면 더 현명하게 드실 수 있어요. 고단백 식품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확실히 신장이 좀 아프신 분들은 근육 감소도 같이 오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궁금하기도.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단백질은 분명히 어느 양만큼 먹어주어야 하는 것인데 단백질을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 그 적정 양, 어느 양이라는 게 대체 어디냐라는 고민들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편들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린 것처럼 나에게 필요한 단백질 양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그걸 하루에 3번이나 4번에 나누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 한 끼에 하루에 필요한 모든 단백질 양을 다 먹는다라는 개념보다 양을 설정해놓고 그거를 3 또는 4등분을 하셔서 하루에 쭉 나눠서 드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잣죽을 좀 알려주신다고. 그렇죠. 네. 네. 잣죽은 어떻게 보면은 뭐 잣을 넣고 밥 넣으면 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셰프님만의 좀 잣죽을 만드는 그런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잣죽을 맛있게 끓이려고 저도 노력을 하다 보니, 네. 원재료를 많이 넣거든요. 그러면 잣을 많이 넣게 되겠죠? 네. 잣이 근데 좀 비싼 원재료잖아요. 네. 가평, 잣 하면은 이게 쿠팡 치시면 13만원, 14만원 약간 파지잣 같은 경우에도 11만원 키로에. 너무 비싸잖아요. 네. 어쩔 수 없게 수입을 쓰게 되는데 수입 잣도 중국산 같은 경우가 7만원, 6만원 정도에 거래되거든요. 너무 비싸다. 네. 그렇다고 잣을 조금 넣게 되면 맛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잣에다가 특별한 것을 더 넣어요. 그래서 특별한 거요? 네, 더 맛있게 하면서도 가격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가성비 있게 고객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죠. 그게 어떤 건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영업 비밀이에요. 영업 비밀이요? 네. 그러면은 저희 구독자들한테만 네. 살짝 이렇게 좀 그러면 귓속말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용히 얘기 드릴게요. 요게 잣이잖아요.
네. 요, 이런? 그 뭐예요? 이게 바로 그 캐슈넛이에요, 캐슈넛. 캐슈넛? 네, 캐슈넛 많이 드셔보셨죠? 견과류 많이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캐슈넛을 저도 먹어보면, 뭐, 견과류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호두도 있고, 아몬드도 있고, 다양한 견과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잣이랑 맛이 잘 안 어울려요. 그런데 이 캐슈넛 같은 경우가 불려서 뭔가를 갈아서 먹어도 고소함이 살아있기도 하고, 다른 이질감이 없고, 잣이랑 가장 어울리는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 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통 하세요? 잣이랑 잣이랑 캐슈넛 같아요. 1대1 비율로 해요. 아, 네네. 그람수로 1대1로 가나요? 네네네네. 아, 그래서 잣죽 하나 하면 한 20g, 20g 정도? 그렇구나. 해서. 그럼 혹시 또 어느 회사 제품을 쓰는지 또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또 이게 또 영업 비밀인데,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누른 사람들한테만 알려주겠다.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짜자잔. 자, 뭔가요, 이게? 다맘이라는 브랜드의 네. 캐슈넛 제품이에요. 와. 제가 여러 가지 캐슈넛 써보긴 했지만, 제일 프레시한 상태에서 뭐 쩐내 같은 거 안 나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배송도 잘 되는 곳입니다. 다맘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잣도 나옵니다. 아, 여기가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저렴한 편인가요? 전 항상 볼 때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품질도 보는데 제가 원하는 품질의 가격이 저렴해요. 그래서 잣이나 이런 견과류들이 오래되면 약간 얘도 산패되고 얘네들은 완전 신선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견과류를 냉동고에 보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화도 없고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잣죽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 물을 한 3분의 2컵. 3분의 2컵. 되게 조금 넣네요? 아니, 한 컵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컵도 되게 조금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잣과 캐슈넛 갈 때 물이 들어가요. 얼마나 들어가나요? 한 컵 정도 들어갈걸요? 아, 그러면은 이거 맞는데 한 2컵 정도 들어간다고 네, 볼 수 맞아요, 있겠네요. 맞아요. 얘는 처음부터 저는 그냥 쉽게 그냥 여기다 그냥 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 고소한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데요? 네. 아, 아까우니까. 디테일이 있네요. 이거 아까우니까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게 다 비싼 잣과 캐슈넛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얘가 넣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냥 한 공기 반 정도 분량에 이렇게 해주고 이제 끓여주시면 됩니다. 간을 살짝 얘기를 안 했던데 이 정도 분량에는 소금이 한 2g 정도 되긴 하는데 한 2꼬집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2꼬집 정도. 네네. 요는 아까 제가 다 여기 캐슈넛 간 거에 소금 다 넣었기 때문에 바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갈아 놓은 거 있잖아요. 네. 갈아 놓은 애들을 미리 해놓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럴 때는 냉동실에 보관하는 게 맞아요. 모든 제품들은 다 보통 전 처리를 해서 냉동고에 보관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냉동을 해서 이 제품들이 약간 품질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야채 같은 경우 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들이 있는데 얘가 해동이 되면 이게 깨지면서 뭉그러지거든요. 근데 죽은 이게 뭉그러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냉동을 한다고 해서 죽의 품질에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게 또 죽의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미리 시간이 날 때 저희가 작업하기 편하게 냉동을 해놓거나 저희가 업종이다 보니까 계속 뭔가를 재료를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집에서도 잣이나 뭔가 다른 원재료들을 소분해 놨다가 먹고 싶을 때 얘를 꺼내가지고 푹 끓여 드시면 되게 간단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래놓고 이제 중불에 5분 정도 네, 그렇습니다. 네. 기호에 따라서는 전복 내장을 넣은 전복죽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복 내장을 넣지 않고 그냥 하얗게 끓인 전복죽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건 정말 기호의 차이이니까 드시는 분의 기호를 잘 맞춰서 끓이면 이제 드시는 분께서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전복 영양 음식으로 너무 잘 알려 있는데 구체적으로 전복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알고 싶어요. 진짜 전복만큼 사실 보양 재료로 여겨지는 게 더 있을까요? 되게 많은 보양 재료가 있지만
아마 앙케이트 하면은 탑3에 드는 것 중에 하나 아닐까 싶어요. 전복.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굉장한 보양 재료로 인지가 되어 있고, 전복 자체는 사실은 바다에서 나는 재료이긴 한데 거의 땅에서 나는 삼이랑 비슷하다라고 할 만큼 아주 추앙받는 보양 재료죠. 근데 그도 약간 그럴만한 게 단백질 함량이 높은 재료인데 지방 함량은 굉장히 낮고 맛 자체가 일단 고급스러운 고소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남녀노소 거의 가리지 않고 그 맛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뭐 맛이 좋아야 뭘 먹고 효과도 있을 거잖아요. 많이 드실 수 있는 기호도를 가지고 있는 식재료, 몸에도 좋은 재료, 그렇다 보니 더 좋은 보양 재료라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 전복을 그 맛으로도 드시는 분들이 있고 좀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드시죠. 병우 회복에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데 그 이유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이 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소화는 또 잘 되고요. 그런데 단백질 함량이 높은 재료이면서도 무기질을 같이 굉장히 고함량으로 가지고 있는 재료인 거예요. 그런 재료는 사실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무기질 중에서 아연도 굉장히 높고 셀레늄도 높고요.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영양소는 전복이 일단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다 하면 우선 면역력이 저하됐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당연히 소화가 잘 되면서 면역력을 증강시켜 줄 수 있는 재료면 좋은데 전복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아연 셀레늄의 효능이라고 하는 거는 면역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면역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인간의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면역이라는 단어로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면역력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데에는 굉장히 다양한 면역 세포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면역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것, 작용하는 것, 그 면역 세포가 제대로 잘 싸워줘야 되는 그 모든 기능을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전복에 충분하게 들어가 있는 아연이나 셀레늄 같은 영양소가 곳곳에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영양소를 전복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 증강에는 아주 좋은 재료예요. 그 상처 회복이랑 감염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상처가 나도 잘 아물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밥을 잘 안 먹고 뭐 편식하고 몸이 약한 아이다라고 하면 조금만 놀이터 가서 넘어져도 그 상처가 빨리 안 나아요. 근데 그거는 나이가 들어서도 좀 마찬가지일 수가 있는 게, 젊었을 때는 어디 가다가 툭 부딪혀서 피가 나도 금방 그 피가 지혈이 되고 그 상처가 봉합이 되는데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상처가 나고 나면 잘 안 아물고 계속 덧나고 그 위로 다시 염증이 발생하고 하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기본적으로 내가 피부가 약해졌나 봐, 그런 개념보다 더 상위로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전복에 요오드가 좀 들어있다고 들었어요. 네, 전복 자체가 전복이 주로 먹고 사는 게 미역이거든요. 미역 자체가 요드가 높은 식재료이다 보니까 당연히 전복도 요드가 높은 식재료에 해당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요드도 우리가 면역력에는 되게 중요한 영양소예요. 그래서 전복 자체가 더 좋은 재료가 되기도 하죠. 소화가 잘 되고 고단백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특히 노인분들한테 어떤 점이 더 좋은지 한 번 더 깊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단백질을 꾸준히 적정량만큼 또 충분히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고단백 식품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삼계탕도 우리가 젊은 분들에게는 되게 소화 잘 되는 보양식 고단백 식품이라고 여겨지지만, 어르신들은 삼계탕 드시고 나면 너무 포만감이 있거나 혹은 좀 약간 기름지다라고 느껴져서 화장실에 가신다거나 하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런 게 다 소화 흡수가 충분히 되지 않는다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한데, 전복은 단백질 함량이 높지만 소화가 용이한 재료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는 이유인 내 몸에 단백질을 채우고자 하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재료에 해당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정말 아주 고품질의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을 드시고 싶다라고 할 때 전복은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 근감소증 예방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됐어요. 근육을 잘 관리하는 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료이죠. 그리고 이제 하체 운동을 하면서 먹으면 또 하체 근육이 또 늘 수도 있고 연골에도 좋을 수도 있는. 그러면 이 전복죽도 어떤 레시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복죽을 좀 맛있게 끓이는 박사님만의 그런 노하우가 좀 있을지. 일단 그 전복은 크고 싱싱한 게 좋은데요.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비싸지잖아요. 그런 재료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가격의 전복을 싱싱한 걸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세척을 깨끗하게 잘 하시는 거, 손질을 잘하는 거, 그런 기본적인 지침을 잘 지켜야 되는 식재료에 해당해요. 기호에 따라서는 전복 내장을 넣은 전복죽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복 내장을 넣지 않고 그냥 하얗게 끓인 전복죽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건 정말 기호의 차이이니까 드시는 분의 기호를 잘 맞춰서 끓이면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복살을 잘 손질해서 참기름에 볶아내서 끓이기 시작을 하면 좀 더 고소한 맛을 배가시킬 수 있는 조리법이 되죠. 그러면 이런 전복죽 있잖아요. 고소한 맛을 내는 게
뭐 참기름 이런 걸 두르면 좀 더 맛이 있을까요? 그쵸. 참기름을 둘러서 잘 손질된 전복살을 볶으면 훨씬 고소하죠. 전복죽 먹을 때 하루 적정 섭취량이나 좀 주의할 점이 있는지. 전복이 면역력 증강에도 좋고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또 굉장한 양의 전복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루 한 개 정도 전복이면은 되게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너무 많은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서 그 단백질이 내 몸에 다 흡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이 드셔도 전복 2개 드신다고 한 개 드신 거에 2배 효과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루 한 개 정도 양이면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좀 어떻게 할까요? 알러지 있는 분들은 당연히 피하셔야 하는데 알러지 강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패류, 조개류 알러지가 있으시다고 해도 전복에 알러지가 반드시 있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소량씩 시도해 보시고 양을 적게 먹으니까 괜찮아? 그럼 조금 양을 늘려보시고 애들 이유식 하시듯이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저희 구독자분들 신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이런 전복죽을 신장에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복이 이제 고단백 식품이다 보니까 또 다시 돌아가자면 단백질을 너무 과량 먹지 않는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않는다. 이 2가지 원칙을 지켜야 되는 재료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단백질을 드시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 좋겠고, 요드도 높은 식재료이다 보니까 신장에도 사실 살짝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전복을 한 번에 먹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기력 회복하시고 입맛을 돋우는 데는 굉장히 좋은 메뉴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근육 보강에도 좀 도움이 되고 혹시 면역력 자체가 좋아지니까 이렇게 소량으로 시도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완전 프리미엄 중에 프리미엄 죽을 할 것 같아요. 아, 네. 전복죽이잖아요. 네, 그렇죠. 전복죽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많이, 많이, 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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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야 넣으면 됩니다. 되나요? 네네. 아, 질 좋은 재료를 많이. 네. 질 좋은 재료 많이. 셰프님 같은 경우는 어떤 재료를 쓰시나요? 이런 전복죽이잖아요. 저는 네. 전복죽 생각하면서 주변에 전복죽을 좀 리서치를 해봤거든요. 네. 리뷰를 보니까 전복죽인데 전복이 별로 없어요. 아, 전복죽은 좀 비싼 죽이잖아요. 차라리 가격이라도 올리고 전복을 더 넣지. 약간 그런 피드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그러면 전복을 많이 주고 가격을 조금 올리자. 너무 비싸면 안 되니? 그럼 남는 게 있을까요? 뭐 요새는 또 직거래나 뭐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네. 이제 좀 많이 찾아봤죠. 완도에서 대전복들도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아, 네, 이게 꿀팁이네요, 이거. 마트 가면 요 조그만 전복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만해요. 큰 전복들이 더 맛있잖아요, 원래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전복 내장도 잘 손질을 해서 소스처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오늘 준비하신 재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메인 재료인 전복. 전복인데, 이 전복은 저희가 이제 완전 횟감 상태로 온 전복을 제가 손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복을 다 손질을 해서, 다 썰어서, 얘를 살짝 볶아서 마르지 않게 육수랑 같이 해서 냉동시킨 거고요. 그리고 얘도 이제 전복 내장인데 제가 소스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복 내장도 다 손질을 해서 갈아서 또 육수랑 같이 소스를 만들어서 냉동시켜 놔서 이제 쓰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야채. 야채가 5종 정도 있는 야채들이 들어간답니다. 5종이면 뭐가 들어있나요? 여기 야채는 파랗게 보이는 것들이 애호박이고요. 하얀 것들은 양파, 그리고 감자, 양배추, 그리고 당근, 네, 이런 거죠. 뭐 비쌀 때 있고 쌀 때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저 시간 날 때 다 이렇게 썰어놔서 데친 다음에 냉동을 시켜 놓거든요. 고객님들도 뭐 보시는 그 시청자님들도 집에 이제 야채들 많잖아요. 다 그냥 다져가지고 안 쓴다고 하면 냉동시켜 놨다가 나중에 죽 이렇게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준비가 다 끝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만 준비해 놓으시면 전복이 손질하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 간단해 보이지만 복잡하죠. 그러니까요. 이거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어떻게 조리하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우선은 이 육수를 이제 1컵 반 정도 분량으로 붓게 됩니다. 그리고 야채는 반 컵 정도. 그리고 이 죽밥은 아까 육수처럼 1컵 반 정도 분량으로 밥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약간 그 키포인트가 하나가 있긴 한데, 여기는 네. 전복이랑 네. 전복 내장이 있잖아요. 전복 내장을 이렇게 갈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덩어리로 되어 있지만 좀 이따 끓으면서 이렇게 쭉 전복 내장 색감이 나올 거예요. 전복은 맨 나중에 넣습니다. 이 전복은 생으로도 회로도 먹을 수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모든 것들이 너무 투머치 끓이게 되면 약간 질겨져요. 얘는 지금 상태가 제일 부드럽거든요. 아, 그러니까 살짝만 익으면 되는 형태인데, 처음부터 죽을 끓여주게 되면 얘가 질겨져요. 그래서 얘는 죽이 다 됐다고 했을 때, 얘를 마지막에 넣고 얘가 이제 다 녹으면서 가열됐다 싶을 때 끝 하면 제일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다 가열됐다고 했을 때면은 한 80% 정도 됐을 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불은 어느 정도로? 불은 집에서 하면 약불과 중간 사이로 그냥 은근하게 끓여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걸 지금 바로 끓이기만 하면 시작이에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전복 내장 색깔이 나오면서 예쁜 전복죽이 되죠. 아, 오늘 얘기를 다 들었는데, 네. 이건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이건 그런가요? 일반인이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네. 다지는 부분에서 네. 그런 건데, 근데 뭐 그 세트 같은 게 있으면 또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그래도 따라해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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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시피를. 네. 근데 이 따라해 보지만 그 맛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오리지널의 그럴 수 있죠. 네. 셰프의 맛이 안 날 수도 네, 있는 네. 거잖아요. 아, 이럴 때는 또 오리지널 맛을 또 먹어봐야지 진짜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네네. 여기 한번 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여기 혹시 어디에 있나요? 저희는 지금 강원도 원주의 혁신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혁신도시. 네. 그럼 여기 죽집 이름이 혹시 태평축이라고 합니다. 태평성대 할 때 태평.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태평죽. 네. 여기 배민으로도 시킬 수가 있나요? 여기? 네, 배민도 되고요. 당연히 쿠팡이츠 주문도 되기도 하고요. 전화로 주시면 그 포장 주문도 되기도 하고, 여기 직접 오셔서 매장 크니까요. 오셔가지고 제가 직접 만든 죽을 드셔도 됩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네. 맛일지.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학 박사입니다. 그레이스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숙명여대 식영과에서 겸임교수하고 있고 또 영양 관리하는 회사도 대표로 운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먹는 모든 것을 책임져 드릴 그레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지금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신장 쪽에 네네네. 엄청 관심이 많으세요. 네. 어떻게 하면 신장 쪽에 좋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그런 것도 네. 관심이 많으시는데 사실 신장이라는 조직은 우리가 무언가를 먹었을 때에 모든 최종 배출을 담당해야 하는 기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평생을 살면서 이 신장을 가지고 나의 모든 먹는 걸 대사하고 마지막 찌꺼기 배출까지 완료가 되어야 내 몸의 대사가 완벽하게 진행이 되는 건데 우리 되게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슬슬 신장이 지쳐가는 상태로 노화가 일어나게 되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이 있으시면 신장이 같이 부가적으로 안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률, 고혈압 유병률이 올라가면서 신장병에 대한 유병률이 같이 상승하고 있는데 아주 특징적으로 요즘은 젊은 신장병 환자가 많아요. 신장병 환자들의 나이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정말 시니어만을 위한 질환이 아니라 20대, 30대 분들도 나 체중 체크하는 것처럼 신장 수치 어떤지 한 번씩은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신장이 안 좋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시나요? 신장이 안 좋아지면 일단 찌꺼기를 배출하고 여과하는 작용 자체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건데요. 사실 신장이 단독으로 노는 기관이 아니라 이름도 보시면 신장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심장의 역할과 작용, 신장의 역할과 작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 심각해지면 심혈관 질환 올 수 있다라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장 질환이 합병증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당뇨병도 내가 생기게 되면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해서 당뇨 환자에게 신장 질환이 동시에 나타나는 합병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신장이 좀 건강해지려면 종합적으로 건강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만성 질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표적인 2대 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 두 개만 잘 관리를 하시면 신장 질환이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것은 최소한 막을 수 있고 또 신장 질환이 위험한 이유는 건강하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신장 질환은 한 번 시작되면 그냥 안 좋아지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혈압 위험군이다, 당뇨 위험군이다 경고를 들으면 운동도 하고 식사 조절도 하고 하면서 다시 정상 수치로 돌이킬 수 있는데 신장은 특징적으로 그렇게 안 돼요. 속도를 줄일 수 있을 뿐이지 그냥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내 스스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환인 거죠. 그럼 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 거의 유일하고도 아주 중요한 게 식사 관리인데요. 먹는 것을 관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 소금 섭취.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랑 같아요. 나 저염식 먹는 거, 그리고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저염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단백질. 요즘 보통 머슬업 할 거야. 그 단백질 엄청 많이 드시고 50대, 60대 되신 분들도 단백질 챙겨 먹어야 근 감소증 안 온다 하면서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 그런데 신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는 굉장히 신장에 무리가 가는 영양소가 돼요. 그래서 적정량만큼의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음 세 번째는 인과 칼륨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대사에 꼭 필요한 미량 영양소이지만 신장에는 무리가 될 수 있는 미량 영양소, 그걸 잘 적정한 양만큼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신장병 환자들에게 제가 적정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참 죄송한데, 대체 적정량이 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단백질의 적정량은 쉽게 탁구공 크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탁구공을 생각하시면 딱 그냥 그 정도 양만큼 내가 한 번 먹을 때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대부분 한국인 성인한테서는 적정한 양에 해당할 수 있어요. 칼륨이나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어느 정도까지 조심해야 되는지 솔루션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 신장병 환자분들의 문의가 워낙 많아서 사실 저희가 되게 사명감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뭔가요? 콩팥병을 이기는 매일 밥상이라는 책인데, 사실 콩팥이라는 게 우리 신장을 부르는 순우리말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콩팥병을 이기는 매일 밥상 보시면 사실은 이 콩팥병이라는 게 제가 이긴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엄밀히는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나랑 평생 같이 가는 상태예요. 저는 심지어 질환이라고도 딱히 부르고 싶진 않아요. 콩팥병의 상태를 잘 관리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콩팥병을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저는 꼭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내 몸에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단백질 여태까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죠? 견과류 맨날 좋다고 몸에 챙겨 드셨죠? 흰밥보다 잡곡밥 더 좋다고 생각하고 챙겨 드셨죠? 빵도 뭐 심지어 흰빵보다 잡곡이 들어간 빵이 좋다고 생각하고 드셨을 텐데 등등, 이러한 것들이 콩팥병 환자에게는 반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단백질도 소량씩 잘 나누어서 적정량 드셔야 되고, 견과류, 인칼륨이 많아서 그렇게 안 챙겨 드셔도 되고요. 잡곡밥도 칼륨이 많아요. 그래서 흰밥이 낫고요. 빵을 선택하실 때도 잡곡빵보다 오히려 흰빵이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채소류도요, 너무 많이 먹으시면 애매해요. 애매하다 함은 우리 나물 몸에 좋다고 막 열심히 많이 드시잖아요. 신장병 환자는 나물 많이 드시면 칼륨 함량이 너무 높아서 오히려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여태까지 알던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상식을 한번 뒤집어야 되는 이벤트가 바로 신장병을 진단받는 그 순간입니다. 사실은 물에 빠진 고기는 고기로 취급 안 한다는 분들 많으시지만, 신장병 진단 받으시면 구워 먹거나 볶아 먹거나 이런 조리법보다 사실 물에 빠진 게 훨씬 좋아요. 고기도 물에 삶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럼 뭐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보쌈이나 수육이나 그런 메뉴들이 이제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름기가 없는 부위를 선택하셔서 잘 삶아서 드시는 조리법이 좋고, 채소도요, 볶아가지고 먹고 하는 것보다 물에 좀 데쳐서 담가 놓았다, 그랬다가 한번 살짝 저염으로 묻혀서 드시는, 그게 물에 담그는 과정에서 칼륨의 수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용해돼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양념 같은 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양념은 무조건 저염입니다. 저염이라고 하면 맛없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시고, 사실 맛 없어요. 그렇게 저염으로 드시면. 그런데 이 맛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가 사실 핵심이고 기술이잖아요. 저염이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쓰는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무슨 장으로 끝나는 거 많이 안 쓰는 게 저염인데, 그럼 뭐 딴 거를 써야 맛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권장할 수 있는 게 좋은 식초, 레몬즙, 좋은 카레가루, 염분이 낮지만 나의 입맛에 또 다른 킥을 줄 수 있는 양념을 쓰시면 좀 맛있게 식사를 하시면서도 또 동시에 저염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좋은 식초가 어떤 게 좋은 식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배신감이 느껴지실 수 있지만 모든 좋은 식재료는 사실 가격과 비례하거든요. 비쌀수록 좋다는 예, 식초는 사실 비쌀수록 좋은데, 비쌀수록 좋다라는 것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무조건 비쌀수록 좋은 게 아니라 뒤에 성분을 보았을 때 추가적으로 당이 포함되어 있거나 무언가 이걸 인공적으로 발효를 했거나 하는 거 말고 자연 발효로 끝까지 나한테 전달될 때까지 추가적인 당의 애돈 없이 나온 식초가 좋은 식초죠. 그럼 발사믹 같은 게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나요? 발사믹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모든 발사믹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자연 발효된 식초를 찾아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늘은 어떤가요? 마늘은 좋은데, 마늘이 또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면 막 하루에 한 줌씩 드실까 봐
또 감이 너무 좋다고 말씀 못 드리는데 모든 건 적정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곰이 사람 되려고 마늘 먹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적정량을 드시는 게 일단 중요해요. 한 번 드실 때 한 2쪽, 3쪽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마늘 드시면 속이 아리는 분들이 있어요. 마늘의 성분 중에 속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 신장병 앓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식사하는 재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만큼 가려야 되는 식재료가 많기 때문인데 마늘도 좋다고 해서 생마늘 막 이렇게 드시면 그렇지 않아도 약간 식욕과 밥맛이 떨어진 상태에서 더 속이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올리브유 같은 데 잘 구워서 드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콩팥을 좀 잘 관리하고 싶으면 네. 절대 피해야 되는 음식도 있을 것 같아요. 절대 피해야 되는 것은 우선 너무 가공이 많이 된 거. 이거는 사실 콩팥병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현대인이 일단 절대 피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가공이 많이 됐다는 것은 그냥 내가 상상해 볼 때 공장에서 많은 프로세스가 진행된 거를 피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당근을 먹겠다? 그럼 밭에서 농부 아저씨가 기르고 그거를 캐서 유통하는 업자가 마트까지 갖다 놓으면 내가 먹는 거잖아요. 얘는 공장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햄 이러면 뭘 잡아서 갈아서 모든 과정이 공장에서 다 진행이 되고 중간중간 이 햄을 좀 더 빨갛게 보이게 하기 위한 혹은 더 맛있게 보이게 하기 위한 더 반짝거리게 하기 위한 각종 첨가물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장에서 벌어지는 단계가 최소화된 것이 사람한테 좋은데 그것이 특히 신장병 환자한테는 더 그래요. 그래서 가공식품이나 초가공식품은 우선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칼륨 식품은 슬프지만 녹색 잎채소는 고칼륨 식품입니다. 그래서 나물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모든 채소는 우선 고칼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칼륨 채소이지만 사실 내 몸에 필요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채소를 사서 찬물에 1시간 정도 이렇게 담궈 놓고 그러면 이 칼륨이 수용성으로 용해되고 또 다시 한번 나물 조리하듯이 데쳐요. 그러면 끓는 물에서 다시 한번 칼륨이 용해가 돼요. 그 상태에서 저염 양념으로 살짝 묻혀 드시는 것은 고칼륨인 채소를 중칼륨이나 저칼륨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음료는 색깔 짙은 음료는 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콜라, 이런 색깔이 진하잖아요. 그런 음료들은 인 함량이 높아요. 음료도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이잖아요.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대부분 인이라는 영양소가 여러 첨가물에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인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가공식품이 인 함량이 높은 것처럼 공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음료들도 인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특히 색깔이 짙은 탄산음료일수록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거의 무방할 것 같아요. 제로는 대체당을 썼다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로 음료도 신장병 환자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하루 식단을 챙기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루에 3끼나 먹어야 되는데 하루 3끼를 매번 똑같은 걸 먹을 수도 없고 너무 지겹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책에 보시면 하루 식단을 꾸릴 수 있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고 게다가 저는 또 이 음식은 예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예쁘게 먹을 수 있는 많은 방법들도 나와 있어요. 신장에 좀 고민이 많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네, 사실 신장병에 걸리면 인생 살면서 되게 중요한 재미가 먹는 재미인데 그 먹는 재미를 많이 포기하셔야 된다라는 슬픈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신장병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는 건 그만큼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기도 해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지금 상태에서 가장 재미있게 즐겁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즐거움도 너무 많이 포기하지 마시고 또 내 상태에 대한 관리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두 개를 잘 밸런스를 이루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들을 제가 다른 영상 통해서도 다양하게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먹을 것에 대한 고민을 쏙쏙 다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나왔고요. 오늘 말씀드릴 정보들도 꼭 필요한 것 잘 얻어가시고 실생활에서도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크게 2가지예요. 수분과 단백질. 그래서 수분과 단백질이 내 몸을 구성하는데 되게 중요한데 그 이유는 내 몸의 많은 부분이 수분이고 많은 부분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나 골다공증 걸렸어? 지금부터 칼슘 챙겨 먹어야지. 뼈를 구성하는 성분에 칼슘이 굉장히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 칼슘이 제대로 지탱하고 서 있으려면 근육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육은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내 몸을 잘 지탱하고 설 수 있냐? 따져보면 우리가 모든 뼈 건강에 좋다라고 늘 강조해왔던 칼슘 말고도 단백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너무 다들 이제 오래오래 사시니까 꿋꿋하게 잘 서서 다니면서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예전부터 어르신들께서
해서 어디 낙상 이렇게 해서 골절되면 라이프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지고 간병하시는 분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뭐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만큼 내 몸의 근육을 잘 보존해서 내가 딱 꿋꿋하게 서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단백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신호라기보다는 사실은 단백질이 부족한, 예를 들면 식사를 장기적으로 하셨다라고 하면 그거는 단순히 단백질만 부족한 식사를 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단백질 식품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마그네슘도, 아연 같은 미량 영양소도 단백질 근본 식품이 많이 포함하고 있는 영양소인데, 어떤 식사나 식품 자체가 하나의 영양소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의 식사를 오랫동안 지속하셨다 하면 다른 부가적으로 부족한 요소들이 많이 이미 있으실 거예요. 그런 상태의 분이라면 정말 기운이 없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거나 하는 형태로 증상을 보이실 수도 있고, 때로는 근감소증이라는 진단을 실제로 받게 되실 수도 있죠. 20대 때는 돌도 씹어 소화시킨다 하잖아요. 그런데 50대, 60대, 70대 점점 진행될수록 나 옛날에 갈비 3인분씩 먹었는데 이제 1인분도 못 먹겠네?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그냥 먹는 양 자체가 줄어드는 건데, 그 줄어드는 게 단순히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 소화효소 자체의 분비량도 줄어들고 소화효소가 잘 작용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기전들이 슬슬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노화 증상의 하나이기도 해요. 그리고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나의 20대 시절에 실제 내가 필요한 내 몸의 근육으로도 가고 내 몸을 잘 지탱하는 데도 사용되는 단백질의 효과로 전환될 수 있는 생체 이용률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떨어지기도 하죠. 그러한 이유들로 연세가 드실수록 단백질을 먹어도 내가 필요로 하는 효과를 잘 보기 힘든 경우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나라 분들은 뭔가 식사에 대한 제 커멘트를 드리면 정말 열심히 들으시고 실천도 하신단 말이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왜 잘못된 방법으로 실천하시냐? 알려드린 거를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래요. 단백질을 챙겨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삼시세끼 과량의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챙겨 드셔도 큰 소용이 없고요. 하루에 한 끼에 몰아서 드셔도 소용이 없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루에 먹으면 좋을 적정량의 단백질을 정해두고 그거를 새끼로 잘 나누어서 먹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단백질을 한 번에 섭취했다고 해서 그 단백질이 모두 내 몸에 들어와서 잘 워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적정량을 잘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내가 먹는 만큼의 단백질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무슨 단백질을 먹어야 되냐 또 부가적으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양질의 단백질을 드셔야죠. 그럼 또 양질의 단백질은 뭔데? 라고 물어보실 거잖아요. 양질의 단백질이라는 것은 내 몸에 들어와서 잘 대사되어서 나에게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일단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일 것, 생체 효용률이 높은 단백질일 것,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은 어떤 근본의 식품이냐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조리법으로 먹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물에 빠진 고기를 사랑하게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었는데, 단백질도 우리가 뭐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이 일반적으로 생체 효용률이 높은데, 그 동물성 단백질을 더 소화되기 쉽게 먹을 수 있는 형태가 물에 삶거나 혹은 찌거나 하는 조리법을 잘 활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리법에 단백질 음식을 하루에 적정량만큼 정해두시고 두세 번에 나누어서 드셔라 라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지침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보다 생체 효용률은 높지만 일반적으로 소화 흡수되는 것은 식물성 단백질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콩이나 두부 같은 재료들이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고기류보다는 조금 소화가 잘 될 수가 있고요. 고기류 중에서도 지방 함량이 적은 부위가 또 소화가 잘 돼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목살을 먹는 거랑 삼겹살이나 오겹살을 먹는 게 당연히 상상만 해도 소화되는 게 약간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되게 정확하신 느낌인 거죠. 또 조리법에 따라서도 소화 흡수되는 게 다를 수가 있는데요. 달걀도 예를 들어 삶아서 먹을 수도 있고 달걀 프라이로 드실 수도 있고 달걀 찜으로 드실 수도 있는 되게 다양한 조리법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부드러운 형태가 되게끔 조리를 하시면 아무래도 내 몸이 받아들였을 때 소화하는 역량은 훨씬 더 올라가게 되죠. 운동을 하면은 당연히 단백질의 전체적인 대사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아주 영한 친구들처럼 근육을 붙이기 위해서 단백질을 지금 드시는 건 아니라 나의 근육을 잘 보존하고 내가 더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 드시는 거다 한다면, 과량의 단백질과 운동을 막 세게 병행하시는 것보다는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하시고 한 1시간쯤 후에 단백질을 드시는 거? 그 정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땀이 나는 정도. 이 정도가 가장 모두에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하루에 30분씩 뛰세요? 어떤 분에게 너무 약한 강도의 운동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 도저히 못하는 강도의 운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했을 때 약간 숨이 차는 것이 느껴지면서 전화가 왔을 때
그래 하면서 약간 받으실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살짝 내가 땀이 난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강도의 운동이 추천할 만한 운동이에요. 우선 단백질을 드실 때 저는 조리법을 포함하여 곁들이는 짝꿍 음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백질을 요즘 젊은 세대에서 단백질 섭취할 때 제가 말리고 싶은 건 단백질만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단백질 쉐이크, 닭가슴살 이런 류의 재료에만 집중해서 식사를 구성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나이가 들수록 그 식사법을 따라하면 신장에 굉장히 무리가 갈 수가 있고, 또 젊은 친구들처럼 근육을 막 크게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을 드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백질과 함께 무엇을 먹는가에도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단백질 적당량과 함께 잡곡밥 혹은 잡곡빵, 아니면 신선한 채소, 과일 그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그 단백질을 먹는 재미도 올라가기도 하고, 또 단백질을 실제로 더 잘 대사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미량 영양소를 같이 섭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요. 단백질을 또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니 누구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살짝 곤란할 수 있는데, 그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본인의 상태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뭐 신장 질환 초기 증상이 보인다라는 코멘트를 들으셨거나, 혹은 신장 지표, 우리가 사구체 여과율 같은 지표들을 쓰는데 그런 지표의 수치가 비정상적인 범주에 있다라는 그래프를 만약에 보신 적이 있다면 단백질을 너무 과량으로 드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신장이라는 기관에서는 단백질을 최종적으로 대사하고 걸러내야 되는데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그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은 것만큼 내 신장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시니어가 되어도 단백질 섭취를 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신장이 안 좋은 상태라는 얘기를 들으셨다면 마냥 그 단백질을 많이 챙겨 드시는 게 능사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내 몸의 근육을 유지하고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필수 영양소인데요. 단백질 섭취를 내가 잘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챙겨 드실 때 너무 과량으로 챙겨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기름기가 적은 부위 선택하셔서 물에다 찌거나 삶는 조리법으로 조리하시면 가장 좋다. 그리고 다양한 재료의 단백질 급원 식품을 활용하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 고기도 드시지만 생선도 드시고 달걀도 드시고 우유나 콩, 두부 같은 것도 다 단백질 식품에 해당하니까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